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지영님과 함께하는 기초과학 대중화 강의를 맡게 된 전남대학교 화학과의 김창호입니다. 우선 제게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날씨가 더운데 여기까지 발걸음을 해주신 현장 참가자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께도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를 100% 전달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 제목을 컴퓨터를 이용한 현대화학 탐구라는 그런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제 연구 분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네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대학원 시절에 제 지도 교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대중 강연을 하나를 해주신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강연을 얼마나 돌려봤는지 거의 외워버릴 정도가 됐었어요. 지금은 내려갔는데, 그래서 오늘 이 강의도 거기에서 약간의 모티브를 얻은 슬라이드들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께서 이 강의가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보시면은 양해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포인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화학이라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화학이라는 분야를 인터넷에서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물질의 조성, 구조, 성질 및 변화, 제법, 응용 등을 연구한 학문이라고 정의가 일단은 나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문장만 보면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적인 정의보다는 화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을 때 어떤 이미지를 마음속에 떠올렸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만약에 화학 영어로 케미스트리니까 케미스트리라는 단어를 치면은 대충 나오는 그림들이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림들을 보면은 아마 이 그림들이 제가 일주일 전에 검색을 했을 때니까 아마 지금쯤이면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화학이라는 단어를 치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분자 모형이 일단 있고, 또는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그런 어떤 간단화된 그런 분자식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이런 비커나 플라스크에 액체가 들어있는 그런 이미지를 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액체를 섞으면은 뭔가 증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를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은 화학 실험실 하면은 떠올리는 이미지가 대충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여기 보면은 실험대가 있고 거기 위에 어떤 플라스크 같은 것들이 놓여 있고, 그리고 저 뒤편에는 이런 화학 실험에서 발생하는 그런 증기 같은 거를 배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들도 있고, 이런 실험실의 이미지가 사람들이 화학 실험실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 분야의 그런 실험실 이미지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제 분야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그런 화학 실험실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번 슬라이드에서, 바로 직전 슬라이드에서 나온 실험실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왼쪽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슈퍼컴퓨터 서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계산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모아놓은 그런 장치들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실험실에 이렇게 많은 슈퍼컴퓨터가
존재를 하진 않고 이 중에서 한 두 개 정도의 어떤 랭만 있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일 겁니다. 이거는 대형 전산 클러스터 내부의 어떤 사진이고 보통 이렇게까지 많은 컴퓨터가 있는 경우는 단독 실험실 이렇게 많은 컴퓨터가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리고 이 컴퓨터에 사무실에 어찌 보면 편하게 앉아서 이 컴퓨터들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는 계산 결과를 그대로 받아서 분석을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계산화학이라는 분야로 보통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산화학이라는 분야가 화학 내부의 소분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방금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를 이용해서 분자계의 화학적 성질을 계산을 하고 예측해서 뭔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분야를 계산화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계산화학 내부에도 여러 가지 소주제들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야는 양자화학이라는 분야가 있고 두 번째 분야는 분자동력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분야가 현재 계산화학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또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분야에 대해서 노벨상이 각각 1998년에 양자화학에 대해서 노벨상이 나왔고요. 이 두 분들이 받으셨고 그리고 분자동력학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2013년에 노벨상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나눠서 이 양자화학과 분자동력학이 어떤 내용에서 출발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산 결과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계산이 제 노트북에서 계산이 여의치가 않을 때는 동영상으로라도 좀 어떻게 계산 결과가 나오고 또 해석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분야인 양자화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화학이라는 단어에는 양자라는 단어가 또 들어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물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는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참석자 분들 중에 아마 고등학생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주제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정말 최소한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느끼신다면은. 그래서 과학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9세기까지의 어떤 그 물리학적인 상식들이랑 20세기 초반을 지난 후에 어떤 물리학이랑 굉장히 많은 대격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고전 물리학이라는 어떤 패러다임이 19세기까지는 굉장히 일반적인 물리학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20세기 초를 기점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분야가 뉴턴이 개발한 이 역학, 뉴턴의 세 가지 법칙으로 요약이 되는 관성의 법칙, 그리고 운동방향식 F&MA, 그리고 작용반작용의 법칙으로 요약이 되는 이 세 가지 법칙이 역학을 구성을 하고요. 뉴턴이 처음에는 이 법칙을 행성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행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물체들의 운동을 설명하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굉장히 일반적인 이론이라는 게 입증이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야가 전자기학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전자레인지를 돌린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빛을 우리가 감지를 한다던가 어떤 물질이 어떤 색을 띠는가. 왜 금속은 빛을 잘 반사를 하고 그리고 다른 물체들은 그렇지 않은 물체도 있는가. 그리고
색을 나타내는 물체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색을 나타내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전자기학이죠. 그래서 모든 어떤 빛과 관련된 모든 현상을 전기장이랑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게 전자기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자기학은 최종적으로 정립을 한 사람이 이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정립을 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학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까지는 이 두 가지 학문으로 두 가지 논리 체계로 모든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세기가 되면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20세기 초에 결국에는 고전 물리, 그러니까 역학이랑 전자기학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실험적인 현상들이 계속 보고가 되기 시작했고, 그럼에 따라서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과학자들 사이에 공유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출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양자역학이라는 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본질적인 그런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실험 결과를 이 양자역학에 기반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이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두 사람에 의해서 두 분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립됐습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의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양자역학의 어떤 추상적인 부분을 정립을 했고 슈레딩거는 이 양자역학을 사용해서 실제로 물질의 어떤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방정식을 만드신 슈레딩거는 그래서 그 방정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화학에서 주로 나타나는 어떤 원자들, 그리고 그 원자들 내부의 전자들, 이런 정도의 굉장히 작은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정립이 되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이 그 부분과 전체하는 하이젠베르크의 자서전격이 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 만족스럽게 설명하는 이론이 없는 그런 시점에서 새로운 이론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거기에 다다르기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격렬한 논쟁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책에 들어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슈리딩거라는 분이 물질의 상태 및 행동을 설명하는 방정식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슈리딩거 방정식을 써보면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식인데 사실상 이거를 푸는 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 하는 게 현대 물리학이랑 화학에서 굉장히 난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각각의 기호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H 위에 이렇게 꺽쇠가 올라가 있는 이 항이 있고 그리고 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 문자로 표현된 그리스 문자인데 이런 파란색 기호가 있고 그리고 우변에는 초록색 E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그런 방정식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그 그리스 문자로 표현된 이 psi라고 있는 이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파동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결국에는 원자나 분자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크기가 작아지면은 물질이
입자의 성질뿐만 아니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이중성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물질이 파동으로 기술이 된다고 할 때 그 파동이 공간상에 어떻게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주색으로 표현된 이 H가 해밀턴 연산자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해밀턴 연산자라고 하는 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고등학교 시간에 배우는 수학 이상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녹색 E는 결국에는 에너지 파동함수가 가지고 있는, 이 파동함수가 나타내는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에 대한 그런 항이 돼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거를 풀게 되면은 우리가 얻게 되는 거는 이 파동함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파동함수가 나타내는 에너지에 대한 정보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좌변에도 이 푸사이가 있고 우변에도 푸사이가 있으니까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 방정식을 처음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그게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해밀턴 연산자라는 게 이 어떤 파동함수도 어쨌든 함수니까 함수에 작용을 하면은 이 함수를 다른 함수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 해밀턴 연산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푸사이라는 파동함수가 좌변과 우변에서 결국에는 다른 꼴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배웠던 것처럼 좌변이랑 우변에서 파동함수를 없애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지식으로는 저희가 잘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고, 화학과에 진학을 해서 화학과나 아니면은 화학공학과 같은데 진학을 해서 대학 전공 2학년이나 3학년 때 되면은 이 시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가장 간단한 원자인 수소원자에 저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수소원자의 경우에는 원자핵 양전하를 띤 양성자로 하나로 이루어진 원자핵이랑, 그리고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굉장히 간단한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비교적 쉽다는 게 거의 한 A4 용지 두세 장 정도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비교적 쉬운 편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저희 실생활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 중에서는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것들을 얻게 되냐면은, 저희가 고등학교 화학에서 배우는 그런 오비탈에 대한 정보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오비탈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화학에서 그냥 이런 모양들을 주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죠. 이런 모양들을 가졌고, 그리고 에너지는 어떻고, 그런 내용들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근원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지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좀 더 복잡한 개에 대해서 풀려고 하면은 풀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자수가 3개 이상이 될 경우에, 그리고 그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경우에 완벽한 답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그 고전 물리학에 대해서 이미 유도가 됐던 그런 결과입니다. 삼체 문제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그런데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입자수가 2개였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는 범주에 들었지만은, 수소 분자만 돼도, 수소 분자가 되면은 입자수가 4개로 늘어나죠. 또는 헬륨 원자의 경우, 헬륨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핵 하나 그리고 전자 2개로 이루어진 입자니까 또 이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개 이상의 입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고전역학으로도 못 풀고 당연히 양자역학으로는 당연히 풀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디락이라는 물리학자가 계시는데 이 디락이라는 분이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는 물리학의 많은 부분과 화학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물리적 법칙을 완벽히 알고 있다.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실제 문제, 실제 분자들, 좀 굉장히 복잡한 화학에서 나오는 그런 분자들에 적용할 때 생기는 방정식이 너무나 복잡해서 풀 수가 없다. 이분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1920년대에서 30년대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때는 정말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이 존재를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뒤에 어떤 말을 또 덧붙였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계산만으로도 복잡한 원자계 또는 분자계를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 양자역학,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실용적인 근사법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이 식을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얘기를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940년대 정도가 되면은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두 분이 그런 성과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완결을 지으신 분인데 하틀이라는 분하고 포옥이라는 두 분이 있어요. 예, 아마 영국 사람이고 아마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업적을 남기셨냐면 이 원자나 분자 그런 화학적인 그런 계들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근사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이론적인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 두 분들의 이름을 따서 이 이론을 하틀폭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틀폭 이론은 저희 같은 그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적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1930년대, 40년대에는 컴퓨터가 지금과 같이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적분들을 연필이랑 종이를 가지고 직접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누가 도와주셨냐면은 제가 이 사실이 100%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하트리라는 분의 아버지께서 취미가 이런 그 복잡한 계산이 취미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를 잠자리 머리맡에서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초기의 결과들이 얻어질 수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 하트리라는 분 같은 아버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모든 게 바뀌게 돼요. 초기적인 컴퓨터가 1960년대 초반에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상업용 컴퓨터가. 그래서, 이 당시에는, 1960년대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이제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컴퓨터는 아직 개발이 안 됐었지만은, 그런 연구소 같은 데서 과학 연구를 돕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업용 컴퓨터는 이미 이때 개발이 끝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학 연구소 같은 데서는 좀 도입을 시작을 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계속 반도체 기술 같은 것도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반도체의 집적도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컴퓨터의 속도, 메모리, 그리고 저장 용량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계산 속도가.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가로축은 연대를 나타내는 거고 10년 단위로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세로축이 컴퓨터의 연산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의 연산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단위가 이 플랍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
플랍이라는 단위가 어떤 단위냐면은 컴퓨터가 이 소수점 사칙 연산을 얼마나 1초에 몇 번 수행할 수 있는가를 1초에 한 번 수행할 수 있으면 1플랍이라고 하고, 그리고 1000번 수행할 수 있으면은 1000플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각각의 눈금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1000배씩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숫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 그렇게 10의 3승 단위씩 1000 곱하기 1000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960년대에는 한 1000에서 10,000 정도였다면은 30년 이후에는 그거의 거의 뭐 100만 배 정도의 발전 속도를 이제 보였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 가장 최첨단 슈퍼컴퓨터가 1초에 1조 번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었다라고 측정이 됐는데, 저희가 요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의 성능이, 최신 기종의 성능이 대략 이 1조 플롭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주머니에 2000년대 당시에 굉장히 최첨단 성능이었던 슈퍼컴퓨터를 하나씩 넣고 다니는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발전에 힘입어서 과학이나 공학 분야에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계산들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학 쪽으로 가면은 어떤 예가 있냐면은 비행기 몸체 같은 거를 디자인할 때 바람의 영향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풍동 실험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모형을 만들어 놓고 바람을 통제된 방향에서 컨트롤을 해가면서 바람을 불어준 다음에 그 경우에 비행기에 얼마나 부하가 걸리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그런 연구가 일반적이었었는데, 요새는 그런 풍동 실험을 더 이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로 그런 복잡한 기류를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본질적인 발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양자화학이라는 그런 분야에서도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하드리폭이라든가 아니면은 더 발전된 이론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이 컴퓨터한테 이제 맡겨서 원자와 분자의 성질을 쉽게 저희가 알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계산의 정확도가 실험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그 저같이 이론 또는 계산화학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실험을 하시는 분들 또는 아니면은 그 화학 재료를 개발을 하는 어떤 산업계에서도 이제 계산화학을 연구를 하는 팀을 따로 두고 그래서 활발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화학 이론을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계산을 컴퓨터한테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컴퓨터한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한 이론들을 개인이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기는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초기 그 이론들의 경우에는 어찌저찌 가능했을지 몰라도 최근에 개발이 되고 있는 계산 방법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의 손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상업용 프로그램 또는 무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이런 계산들을 굉장히 손쉽게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계산학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소프트웨어 이름이 가우시안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우시안이라는 소프트웨어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개발이 되어 오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가우시안 다음에 두 자리 숫자가
지금 있는데 이 숫자가 버전명입니다. 그래서 1976년에 버전이 개발된 버전은 가오샨 76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2009년에 개발된 버전을 가오샨 09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버전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분자가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좋은 슈퍼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시스템이 얼마냐라는 얘기를 하고자 이런 분자 모형을 그려놓은 건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76년도에는 한 10개 정도의 원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한계였다면은 점점 10년, 20년이 지날 때마다 분자의 어떤 규모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90년대만 되면은 거의 수십 개의 그런 분자, 이 분야는 포필린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자인데, 굉장히 생물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자인데, 이런 수십 개의 원자를 가진 시스템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그 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 후반까지 오면은 이런 그 항생제라든지 단백질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까지도 저희들이 계산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 물론 이 규모가 약간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시스템의 규모도 중요를 하지만은 얼마나 정확한 모델로 계산을 하는가, 얼마나 정확한 모델로 얼마나 정밀하게 계산하는가라는 그런 팩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규모에 대한 거를 그대로 갖다 경향성을 파악하는 거는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분야가 발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조금이라도 그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이 98년에 노벨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두 분께 그 수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터 콘이라고 하는 분이랑 존 포플이라고 하는 두 분이 받으셨고, 이 존 포플이라는 분은 이 양자화학의 그 어떤 선구자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계산화학이라는 분야를 상당히 굉장히 그 초기에 견인을 하셨던 분이고, 아까 직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이 가우시안이라는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거의 개발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적이 있고요. 그리고 월터 콘이라는 분은 그 밀도 범함수 이론이라는 양자화 계산 방법을 개발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density functional theory라고 하고, 이거를 줄여서 약자로 DFT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실험하시는 분들은 계산화학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DFT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이 계산화학의 대명사적인 그런 방법이 돼버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냐면은 굉장히 사용법이 굉장히 쉽고 그러면서도 계산 시간이 빠르다는 장점, 그러면서도 상당히 정확한 결과를 준다라는 그런 장점들 때문에 실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됐고요. 그래서 저도 학과 교수님들의 부탁을 좀 받아서 이 DFT 계산을 해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화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꼭 알아야 될 그런 도구가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드렸는데 설명만 드리면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실제로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한 예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려드리려면은 기초적인 컴퓨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이 필요한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윈도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윈도우라는 게 운영체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래서 윈도우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떤 파일이 어디에 존재를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 개 실행을 할 때
우선순위를 줘서 그 프로그램들이 끊기지 않고 동시에 부드럽게 실행이 될 수 있게 만든다던가, 그렇게 하려면은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원들을 각각의 프로그램들에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런 복잡한 일들을 무대 뒤편에서 수행하는 게 결국에는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운영체제 중에 하나가 이제 윈도우인 겁니다. 저희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데 그 과학자들, 저희 같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윈도우가 아니고 조금 더 컴퓨터하고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운영체제를 좀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체제가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있어요. 이 리눅스는 윈도우와 달리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무료 소프트웨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과학자들도 일상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랑 윈도우랑 한 컴퓨터에 동시에 양립시키기가 좀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 컴퓨터에서 윈도우를 사용하면 그 컴퓨터에서 리눅스를 사용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좀 머리를 굴려서 최근에 윈도우즈 내부에서 아예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윈도우 서브시스템 리눅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줄여서 WS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할 게 이 장치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양자화 계산을 제가 몇 개를 보여드릴 건데, 양자화 계산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이 올카라는 무료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아까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려면은 일정 액수를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올카라는 소프트웨어를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카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 물분자, 우리가 친숙한 이 물분자에 대해서 산소 한 원자와 수소 두 원자로 구성된 이 물분자에 대해서 에너지를 구하고, 그리고 오비탈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원자에 대해서 수소 원자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원자들에 대해서 오비탈이 존재를 하듯이 분자에 대해서도 오비탈을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오비탈이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계산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그 품이 드는 계산인데, 수소 분자의 이 구조를 나타내는 변수가 이 각각의 수소 원자들 사이의 거리가 변수가 되는데, 이 변수를 D라고 하고, 이 D를 변화시키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를 볼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각각의 D에 대해서 에너지를 저희가 구할 수 있으면은 어떤 에너지에서 최소의 에너지를 가진지를, 어떤 구조에서 최소의 에너지를 가진지를 알 수가 있고, 결국에는 수소 원자들이 대부분 어떤 구조를 존재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터미널을 열어서 그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의 특징이 이렇게 윈도우 같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뭔가를 실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컴퓨터랑 직접 소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하는데, 익숙해지면은 그래도 상당히 편안한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겠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WSL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윈도우 서브시스템 리눅스라는 그런 운영체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폴더가 3개가 나오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계산 그 인풋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물 분자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려면 컴퓨터한테 물 분자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리고 이걸 계산하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컴퓨터는 저희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인터페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작업 환경 또는 내지는 어떤 명령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파일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잠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런 그 문서 파일을 컴퓨터한테 저희가 시켜주게 되면은 이 올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한테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여기 적힌 대로 작업을 수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무리고 여기 두 번째 나오는 키워드가 SP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SP라는 게 결국에는 에너지를 계산하라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나오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원자들의 좌표를 나타내는 거죠. 원자들 좌표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 원자들의 좌표와 그리고 어떤 걸 계산을 할지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한테 넘겨주면은 컴퓨터가 저희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학용 계산기나 아니면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산기랑 비슷합니다. 계산기 같은 것들은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고 우리가 수행하고 싶은 연산을 계산기한테 버튼을 눌러서 계산기한테 알게 해주면은 계산기가 답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양자화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원자들의 좌표를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고 싶은 작업에 대해서 알려주면은 컴퓨터가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특수한 계산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올카라는 프로그램을 호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올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얘한테 여기 이 파일에 안에 들어있는 대로 작업을 수행해라 라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그 생성이 되고 눈 깜짝할 사이에 계산이 끝났죠. 그런데 이런 계산 결과들을 저희가 써먹을 수 없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 계산 결과를 따로 문서에 저장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뒤에 붙여주게 되면은 이 water.out이라는 이 문서 안에 아까 저희가 봤던 이 메시지들이 전부 저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아까와 같이 메시지가 뜨지는 않죠. 대신 이 water.out이라는 이 파일 안에 이 메시지가 전부 다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는 게 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서가 굉장히 부피가 크고 굉장히 많은 전문 용어들과 숫자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직접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제가 아보가드로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방금 불러왔는데 이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아까 그 계산 결과를 토대로 시각화를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계산 결과로. 그래서 아까 생성된 파일을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계산을 좀 수행을 해뒀기 때문에 예행 연습을 한다고 계산을 수행을 해뒀기 때문에 별거 파일들이 다 있는데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아까 생성된 파일이 이 파일이죠.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은 이렇게 물 문자에 대해서 나오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결국에는 오비탈들하고 에너지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죠. 슈레딩거 방정식을 아까 풀면은 파동함수하고 에너지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파동함수가 결국에는 이 오비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 분자의 그 전자들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오비탈들이 이제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모양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오비탈 모양들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모양들을 해석을 하면은 나중에 화학 반응에 대한 정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화학 반응에 대한 정보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저희가 의미 있는 분자 진동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의미 있는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유용성에 대해서 제가 유용성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는 선에서 일단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 분자에 대해서 슐레딩거 방정식을 풀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이 물 분자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분자가 어떤 고유 진동을 가지는지, 분자 진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계산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계산하는 파일을 제가 열어보게 되면은 아까랑 비슷한데 결국에는 바뀐 게 뭐냐면은 이 두 번째 키워드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이 프레크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프리퀀시의 약자예요. 그래서 분자의 그 분자가 어떤 방식으로 진동을 하는가, 그리고 그 진동수는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프로그램한테 던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파일도 이 양자와 계산 프로그램한테 시키면은 결과를 보여주게 되겠죠. 이거는 아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한 수초 내에 계산이 끝납니다. 굉장히 큰 분자들의 경우에는 몇 시간 혹은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물 분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예시로 선택을 한 거고요. 여기서 몇 시간 걸리는 계산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같이 프로그램이 뱉어낸 파일을 열면은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에 진동수와 그리고 각각의 그 진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항목들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 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753 진동수가 1753인 그 진동은 이렇게 대칭적인 그런 굽힘 진동이 나온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3783인 녀석은 이렇게 그 OH 결합 두 개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진동을 하는 그런 형태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3912짜리는 마찬가지로 OH 결합이 진동하는 건 맞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진동을 하고 있죠.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분자 진동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가공을 해서 화학자들이 유용한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보여드리고자 했던 게 수소 원자의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는가, 구조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넣어줄 파일을 열어보면은 아까와는 좀 많이 달라졌는데 일단 이 위쪽의 키워드들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컴퓨터한테 자동적으로 결합 길이를 변화시켜 가면서 계산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0.20, 4.00 그리고 20이라는 숫자들이 있는데 아까 수소 원자의 결합 길이를 0.2 옹스트롬에서 4.0 옹스트롬까지 등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20번 계산해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0번 20개 같은 간격으로 이 구간을 나누면은 각 구간별로 길이가 0.2 옹스트롬이 나와요. 그래서
0.2옹스트롬, 0.4옹스트롬, 0.6옹스트롬 그렇게 분자의 수소 분자의 결합 길이를 0.2옹스트롬에서 4.0옹스트롬까지 자동으로 변화를 시켜가면서 에너지를 각각의 구조에 따라서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들이 출력이 되고 있는지 좀 저희가 구경을 해보면은 같은 계산을 20번 반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들에서 나온 그런 메시지들이 반복돼서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분자의 구조를 바꿔가면서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 중입니다. 아까 제가 이 계산을 예행 연습 때 계산을 해봤을 때는 한 40초 정도 걸렸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죠? 예, 됐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체 계산 시간이 42.288초가 걸렸다고 나오고 그러면 이 계산 결과를 열어보면은 맨 밑에 그 표 형식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0.2옹스트롬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왼쪽 행이 결합 길이에 해당되는 그런 행이고 옹스트롬 단위의 행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행이 이 수소 분자가 가지는 그런 에너지인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 그 계산 결과를 복사를 해서 엑셀 파일에 붙여 넣으면은 엑셀에 붙여 넣기보다는 이렇게 별도의 텍스트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열게 되면은 저희가 이거를 잘못 열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확대를 시켜보면은 세로축을 좀 확대를 제가 시켜볼게요. 확대를 시켜보면은 이렇게 곡선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곡선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가로축이 결국에는 수소 분자의 결합 길이에 해당을 하고 세로축이 에너지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모든 그 시스템은 에너지가 높은 상태보다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존재하려는 그런 성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 분자는 외부에서 자극이 없으면은 이렇게 에너지가 제일 낮은 형태로 존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합 길이는 대략 0.7에서 0.8 옹스트롬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는 제가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은데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찾으라고 시키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처음에 넣어준 구조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높은 구조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에너지가 낮은 구조로 이렇게 최적화를 수행해서 가장 낮은 에너지, 이 우물의 바닥 상태에 해당하는 그런 구조를 결과값으로 주는 그런 계산도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동원을 하면은 이거는 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 여러 가지 고급 기능들도 있고요. 화학에서 저희들이 계산 또는 계산화학뿐만이 아니라 실험화학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계산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자화학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나머지 반 정도가 남았는데 양자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시연이 들어가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그런 면이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면 어쩌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화학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지금까지 거의 다 했고요. 나머지 한 분야인 분자동력학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자동력학이라는 분야는 그러면 어떤 분야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거의 모든 시스템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고 했고, 그럼 그거로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어떤 물질이 어떤 상태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양자화학에 대한 양자화학 계산을 통하면은 멈춰 있는 한 개의 장면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영화처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화학적 현상을 오랜 시간 동안 관찰을 하면서 이거를 만약에 영화처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시간 간격, 우리가 영화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화라는 거를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정지해 있는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 동안에 많은 사진을 연결시켜서 우리한테 보여주면 우리가 그걸 움직이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관찰을 하려면은 분자의 움직임에 비해서 굉장히 그 짧은 시간 간격으로 우리가 이런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자가 진동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시간 간격보다는 굉장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그런 간격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자가 진동하는데 걸리는 어떤 최소 시간이 대략 10펨토초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수소를 포함하는 결합들이 이렇게 빨리 진동을 하는데 1펨토초는 10의 마이너스 15승, 그러니까 1초에 10의 15승이니까 결국에는 100조분의 1 정도인데 1초에 100조분의 1 간격 10펨토초니까 10조분의 1이네요. 1초에 10조분의 1 정도가 되는 시간에 분자가 진동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거보다 빠른 정도의 시간 간격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자연스럽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느끼게 되려면은 분자가 진동하는 데 대한 영화를 만들 수 있으려면은 각각의 그런 사진들 사이의 간격은 최소한 이 분자가 진동하는 데 걸리는 최소 시간의 10분의 1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부드럽게 연결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10분의 1도 약간 좀 그 높게 잡은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는 더 촘촘하게 잡아야지 결과적으로는 정확한 결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에 분자의 상태가 어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순간에 분자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알려주는 게 결국에는 고전 물리로 어느 정도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이 법칙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F는 ma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좌변에 있는 F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에 어떤 힘이 가해지는가, 물체에 어떤 힘이 가해지는가에 대한 정보가 좌변에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물체에 가해진 힘을 알 수 있으면은 그 물체의 질량을 우리가 이 식에 넣으면은 물체가 얼마나 가속도를 받을 것인가, 물체의 속도가 얼마나 다음 순간에 얼마나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물리 문제 같은 거를 풀 때 이런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어떤 물체가 초기에 위치가 얼마였고 초기에 속도가 얼마였는데
이런 정도의 힘을 받았을 때 그 다음 순간에는 예를 들어서 10초 후에는 어디에 가 있겠는가, 속도는 얼마이겠는가, 또는 뭐 1분 후에는 물체 위치는 얼마고 뭐 속도는 얼마이겠는가, 그런 문제들을 물리 시간에 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문제들을 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 시간에는 일반적인 어떤 그 이상적인 어떤 그런 물체에 대해서 풀었다면은 이 작업을 그대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에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초기 시간에 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면은 몇 초 후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그래서 모든 원자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 F라는 힘을 알아낼 것인가? 이 힘을 알아내야, 각각의 원자가 받는 힘을 알아내야 이 방정식을 풀어서 분자의 움직임을 구할 수 있을 텐데 F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양자화학을 동원하면, 양자화학적인 그런 기술을 동원하면은 아까 제가 수소 분자에 대해서 에너지가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구조에 따른 에너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은 어떤 특정한 구조에서 얼만큼의 힘을 받는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화학을 동원을 하면은 이 F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는 실제로는 좀 힘들다라는 뜻도 보통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분자계가 상당히 커질 경우, 특히 큰 분자, 고분자라든지 단백질 같은 고분자나 또는 거기에 그런 분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용매 분자들까지 포함할 경우에 이거를 양자학으로 직접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핏 생각하기로는 원자 개수가 2배로 늘어나면 계산 시간도 2배로 늘어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즐폭이라는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이라도 분자의 수가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하면은 하즐폭 같은 경우는 원자의 수가 2배가 되면은 계산 시간은 2의 4승, 그러니까 16배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분자의 수가 수만 개 또는 수십만 개가 될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불보듯 뻔하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시스템을 양자화학으로 다 계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 슈퍼컴퓨터로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뭔가 그 추가적인 근사를 동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한 모델을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모형이 이런 분자역학 모형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계산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게 됩니다. 이제 분자역학 모형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들 그 생각하는 그 용수철과 공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형을 보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은 원자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원자들을 연결한 이 화학 결합이 보통 용수철로 보통 묘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용수철 형태로 힘을 받는 이런 모형이 결국에는 분자들을 구성하는 원자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원자들을 양자역학적인 그런 입자들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또는 전자들 양자역학적인 입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원자들을 결국에는 이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공으로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이 아니라 뉴턴 방정식으로 이거를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조금 복잡하게 생긴 분자는 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공과 그 용수철이 연결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분자들의 움직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용수철을 그 묘사를 하는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용수철이 힘을 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길이는 얼마냐, 그리고 용수철을 이만큼 당겼을 때 얼마만큼의 힘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우리가 처음에 결정을 해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변수들을 결정해 줄 때는 양자화 계산으로부터 좀 정확한 값들을 우리가 알아내서 넣어주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처음에 이런 변수들을 결정을 해주고 나게 되면은 그 뒤부터는 우리가 양자화 계산이 필요가 없고 뉴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계산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분자동력학의 경우에는 좀 더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게 그 현대의 어떤 그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이 CPU들은 그 분신술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아직 대중화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 최근 나오는 그런 CPU들은 가정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CPU라도 하나의 CPU가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병렬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병렬화를 두 번을 하면은 계산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나 분자동력학의 경우에는 모든 원자들에 대해서 뉴턴 방정식을 푸는 게 결국에는 단순 반복 작업에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1000개의 원자들에 대해서 이 뉴턴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CPU가 자기의 분신을 예를 들어서 50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각각의 분신들한테 20개씩만 맡겨서 이 작업을 수행을 하게 만들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계산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개의 한 개의 분신만으로 우직하게 수행을 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CPU를 여러 개를 모으면은 분신의 숫자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병렬화를 굉장히 많이 극단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슈퍼컴퓨터 내부로 계산을 옮겨서 이 슈퍼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수의 CPU로 효과적으로 거대한 계를 계산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렬화 작업들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결과들이 얻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병렬화를 결국엔 슈퍼컴퓨터에만 맡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연구소에 있는 슈퍼컴퓨터 외에도 그 전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과학의 발전에 조금 이바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자원을 어느 정도를 빌려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 컴퓨터를 결국에는 하고 싶은 계산에 인터넷을 연결해서 편입을 시켜서 결국에는 그 어떤 일반인들이 자기 컴퓨터를 쓰지 않고 있을 때는 이 과학 계산에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그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융통성 있게 작업을 분배해 가지고 사용하는 어찌 보면은 그 어떤 이거를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업을 사용해서 이 분자동력학 시뮬레이션을 구동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름이 폴딩 애톰이라고 보통 폴딩 애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단백질이 접히는 과정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많이 참여를 한 게 결국에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플레이스테이션 안에도 CPU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게임을 할 때는 이 플레이스테이션에 있는 CPU를 최대로 자기가 쓰다가 이 게임을 하지 않을 때는 이 플레이스테이션 안에 있는 CPU를 이 분자동력학 계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허용을 해주면은 과학자들이 이 계산 자원을 가져와서 자기들 계산을 돌리는데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과학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 플랫폼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연구자들이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분자동력학 시뮬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광고는 건너뛸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실제 단백질이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생긴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접혀서 우리가 흔히들 단백질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그 나선형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병풍 구조라든지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체 계산 과정이 결국에는 이 제목에서 보듯이 밀리세컨드 정도의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fem토초 단위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밀리초면은 결국에는 10의 12승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1조 번 정도의 어떤 간격, 시간 간격을 우리가 계산을 함으로써 이런 단백질이 접히는 과정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단백질의 이 접힘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게 질병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는 이런 뇌에 존재하는 어떤 단백질이 잘못 접혀서 일어난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이론적 측면 외에도 그런 그 어떤 질병의 연구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분자동력학 시뮬레이션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2010년 시뮬레이션이었으니까 최근에는 좀 더 규모가 더 거대 규모 시스템까지도 계산의 그 계산 능력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그런 시뮬레이션 중에 이렇게 독감 바이러스 전체를 시뮬레이션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이게 결국에는 한 1억 개 정도의 원자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커다란 그 거대 분자계 전체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알고리즘이랑 컴퓨팅 능력이 발전을 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생체 분자 외에도 자주 활용되는 분야가, 분자능력학이 자주 활용되는 분야가 이런 그 건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할 때 그 이 안에 있는 어떤 이온들이나 아니면은 물질들의 그 물질들의 어떤 거동을 관찰해서 더 나은 물성을 가지는 건전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시뮬레이션들도 좀 자주 이용됩니다. 그래서 생분자뿐만 아니라 이런 재료 계산을 하는데도 분자동력학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 다중척도 모델링이라는 그런 개념이 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분자동력학이 잘 하지 못하는 분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양자화학의 경우에는 분자가 결합이 끊어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양자화학이 상당히 잘 기술해요. 근데 분자동력학의 경우에는 우리가 용수철하고 공으로 구성된 좀 간단한 모형에만 머물다 보니까 결합이 끊어지는 경우를 잘 묘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에서 일어나는 이런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는, 효소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합이 끊어지는 그런 반응이 많기 때문에 이 전체 효소를 분자동력학만 가지고 묘사를 하다 보면은 화학 반응을 제대로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접근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자세히 보고 싶어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 부분만 양자화학으로 정확히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 반응이 일어나는 그 중심부 말고 단백질 껍데기나 아니면 그 단백질 껍데기를 둘러싸고 있는 용매 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까지 사용을 했던 분자역학 모형을 사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보자라는 그런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크기가 좀 작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보고, 규모가 좀 더 큰 시스템의 경우에는 좀 더 근사적인 방법으로 보고, 그렇게 이제 다중 척도 모델링이라는 게 그런 의미죠. 각각의 규모에 맞는 계산 방법을 적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큰 규모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화학적인 현상들을 정확히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정확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접근법이 이 다중척도 모델링, 영어로 멀티스케일 모델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다중척도 모델링을 개발한 선구자들이, 개념 자체는 아마 1970년대에서 80년대 정도부터 이미 개발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널리 쓰이기 시작한 거는 결국에는 컴퓨터 연산 능력이 좀 빨라진 90년대 후반에 나와서 널리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보완을 하고 발전시킨 공로로 2013년에 이 마틴 카플러스, 그리고 마이클 레빗, 아리 월셜, 이 세 분이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산학의 이 두 분야들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라도 설명을 드렸는데, 좀 유익한 시간이 됐었다면은 제가 기쁘겠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계산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는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양자역학의 하위 분야였고, 일반인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양자역학의 어떤 그 부산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게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해서 실용성이 굉장히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화학 분야, 실험이 주가 되는 그런 화학 분야들과는 좀 상호보완적인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계산화학을 통해서 예측한 그런 어떤 결과들을 실험 결과를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실험을 디자인하는데, 좀 실험에 따르는 부담을 낮추는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학의 정확도가 아직은 100% 실험을 대체할 정도로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험 결과와 맞지 않는 그런 계산 결과가 나온다면은 거기에서 어떤 그 모티베이션을 얻어가지고 기존의 이론을 발전시킬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돌이켜보면은, 제가 화학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수학, 물리, 그리고 고분자, 단백질 얘기도 했죠. 생명과학, 그리고 CPU 얘기, 그 병렬 처리, 컴퓨터의 발달, 그런 얘기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여러 분야에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계산학뿐만 아니라 현대 그 과학 분야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이 기초 학문들의 융합으로 인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에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는 화학과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수학이나 물리 같은 분야하고는 그냥 담을 쌓아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인접 분야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노력을 하시면은 이게 어떤 계기가 돼서 자신들이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기초 체력이 되는 그런 기초 과목들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